자, 327페이지인데요. 자, 327페이지. 자,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세 번째, 최정식 상환. 최정식이라고도 그러고요. 점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은 전부 다 고정금리 하에서의 상환 방식이에요. 우리가 고정금리라는 거 이자율이 안 변하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 납부입니다. 원리금 납부라는 얘기는 은행에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자, 대출 원금이 1억 원, 대출 기간 10년, 이자율이 10%, 납부 방법은 연말에 납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돈을 갚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인데요. 자, 차입자가 2020년 1월 1일 날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1억 원을. 그럼 대출 만기 10년이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2020년 12월 31일 날 1회차 납부를 하겠죠. 1년 뒤에. 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날 2회차를 납부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0번의 돈을 갚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리금 납부를 했기 때문에 대출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리금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원리금. 이게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러면 이름이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이야. 대출 원금을 똑같이 나눠라. 균등이라는 게 똑같이 나눈다는 게 균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서 갚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대출 원금이 1억이니까 10년을 똑같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니까 대출 원금을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씩 해서 10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금 1억이 이제 다 갚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자도 내야 안 되겠어요? 이자는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식이니까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자는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액이 커지잖아. 대출 잔액이 커지면 이자율도 어떻게 될까? 커질 거고, 잔액이 작아지면 이자율도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 이 말이야. 이 사람 지금 돈 빌려가지고 처음 돈 갚으러 왔어요. 1회차. 그럼 대출 잔액이 얼마일까요? 1억이죠. 지금 갚은 게 없어, 원금을. 오늘 와서 원금 갚았다는 거지, 그전에는 갚은 게 없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얼만데요? 1억에 대한 10%니까 이자 1,000만 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합쳐서 2,000만 원을 갚게 된다. 1회차에. 자, 이제 2회차 이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2회차 이자. 그럼 2회차 이자는 얼마일까요? 이자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 돼. 잔액이 얼마입니까? 9,000만 원이죠. 작년에 이 사람 1,000만 원 원금 갚았잖아요. 그럼 잔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9,000만 원이죠. 그럼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니까 이자 얼마입니까? 네, 900만 원이 되겠네요. 900만 원. 그럼 이걸 합치면 이제 얼마 됩니까? 1,900만 원 되겠네요. 맞아요? 참고로 이 이자 900만 원은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작년에 1,000만 원 갚았잖아. 그럼 갚은 만큼 이자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니까 이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100만 원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갚은 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낼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자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3회차는 그러면 이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800만 원이죠. 그럼 원리금 얼마겠어요?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여기 다 1000만 원 여기 다 있어. 1000만 원 쭉 있는 거야. 18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방식이죠. 원리금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원리금을 갚는 거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근데 원금은요? 일정하죠. 원금은 안 변하잖아요. 원금 균등이니까. 그럼 원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저거를 꼭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원금 균등 상환을 체감형이라고도 그래요. 체감형. 원금 균등 상환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많이 갚고 시간이 갈수록 은행에 내는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출 잔액은 줄어드나요? 잔액 줄어들죠? 돈을 갚는데 잔액이 안 줄어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거지. 잔액에 주니까 이자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1억 원을 대출받았어. 그럼 이 경우도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10번을 갚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차입자는 은행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된다. 이 두 개 다 내야 되죠. 원리금을 은행에 내는 거예요. 은행에는 원리금을 내는 겁니다. 원리금을 우리가 불이백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이백. 자, 그러면 이름이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이야. 이 말은 은행에 내는 이 원리금이 일정하다 이 말.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리금 균등액이라 그래. 원리금 균등액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액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하나 떠올라야 돼요, 원래. 뭐가 떠올라?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 저당상수. 지난 시간에 했었죠. 원리금 균등액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이용한다. 그럼 이 자료에서 저당상수가 주어져요. 자, 제가 임의로 저당상수가 0.1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자료가 주어집니다. 저렇게. 저당상수가 얼마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한다 그랬죠. 전에 제가 화폐 시간같이 계수할 때 적어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1억. 저당상수가 0.16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1,600만 원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차입자는 이제 지금부터 1회차부터 1,6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계속 갚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6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가면 돼 말이에요. 10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보느냐. 그럼 일단 이자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1회차 이자. 1회차 이자 얼마일까요? 그래, 1,000만 원이지. 이 사람 지금 항상 이자는 저거야.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돼. 지금 처음 갚으러 왔잖아. 잔액 얼마야? 1억. 이자 10%니까 이자 1,000만 원이죠. 아하. 원금 균등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1회차 뭐가 똑같아? 이자가 동일해. 1회차 이자액이 동일하죠?
그런데 1회차 불이백은 같아요? 달라요? 불이백은 달라? 불이백은 원금균등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1회차 딱 나오면 월 불이백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자라고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그럼 1회차 불이백이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되고 1회차 이자가 동일한 겁니다. 자, 1회차 불이백은 어떤 게 더 돈이 더 많아요? 원금균등 잊어먹지 마라. 잊어먹지 마라. 1회차 이자가 똑같다. 자, 그럼 원금은 얼마겠습니까? 600만 원이겠네요. 1600이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2회차 이자 한번 볼까요? 2회차 이자 얼마겠어요? 좀 그리 잘하노? 맞아. 자, 이자는 대출 잔액에다 이자를 곱하라 그랬죠. 그럼 이자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잔액이 얼마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잔액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작년에 600만 원 갚았잖아. 그럼 1억에서 600만 원을 빼니까 잔액이 9,400이죠. 거기에 대한 10%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940만 원이죠. 대출 잔액인 9,400에다가 10% 곱했다는 뜻이에요. 9,400은 잔액이야, 잔액. 대출 잔액. 맞아요? 항상 이자 구할 줄 알아야 돼. 이자. 자, 그럼 보세요. 이자가 얼마가 줄었어요? 60만 원 줄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작년에 600 갚았기 때문에 갚은 돈에 대한 10%인 60만 원이 준 거예요, 이자가.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친 게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자가 60만 원 줄었단 말이야. 그럼 원금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60만 원 늘어나야 이 둘이 합쳐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2회차에는 원금이 660만 원을 갚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16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번 2회차 때는 원금이 여기서 얼마가 다? 660은 원금이고 940은 이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줄어들지만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그 1600 안에 들어있는 돈 중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일정하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원리금을 내는데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원리금은 일정해. 원리금은 일정해. 그리고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죠. 왜? 돈을 갚아가니까. 다 갚아가니까. 이자는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자는 줄어드는데 원리금 일정해야 되니까 원금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그 원리금 안에 들어있는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게 중요하다. 포인트다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비교하는 문제를 잘 내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갚는다 그랬다. 시간이 갈수록 갚는 금액이 줄어든다. 원리금 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에 납부하는 돈이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2회차 때 돈 다 갚으러 갔어. 조기 상환하러. 그러면 상환액이 누가 더 많을까 작을까 이걸 잘 내. 상환액이라는 건 대출 잔액이죠. 돈 갚으러 갔다는 건 지금 잔액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 어떤 게 잔액이 작을까요? 원금 균등이 잔액이 작죠. 왜? 처음에 많이 갚았으니까. 잔액이 작습니다. 잔액이 많고요. 됐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원금이 빨리빨리 회수되는 겁니까? 원금 균등이 빨리빨리 회수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위험이 작아요? 원금 균등이 회수에 대한 위험이 작겠네요. 빨리빨리 회수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27페이지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거기 밑에 파란색 글자 보겠습니다.
원금은 불변이다. 맞아? 원금, 불변이라는 게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원리금 감소 줄치고 별표예요. 얘가 일단 중요해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세요. 초기 상환액이 가장 많고 후반기 상환액이 어떻다? 가장 작아. 처음에 많이 갖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처음에 많이 갖고요. 나중에는 적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형이라고 불러요. 체감식.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첫째 줄의 끝부분 보세요. 자금 회수가 빠르다. 자금 회수가 빠르다. 그래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중요하다. 차입자가 중도상환시 줄 딱 치고 잔액이 가장 적다 줄 치셔야 돼요. 이 말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자, 5번입니다. 그럼 원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많이 갚잖아요. 그럼 많이 갚으려면 소득이 지금 현재 높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현재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책은 지금 이제 중장년층에다 파란색을 해놨는데 뭐 중장년층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더 포인트는 현재 소득이 많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현재 소득이 꼭 많다는 보장이 없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소득이 많다는 거야. 현재 소득이 많다. 자, 원리금 균등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그 동그라미 1번에 파란색 글자인데요. 원리금은 불변이죠. 원리금은 불변이잖아. 근데 이자는 어때요? 줄어들죠.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데도 원리금이 불변이니까 원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 거기가 중요하다. 거기 원금 증가 줄치고 별표 2개.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어떤 거를 묻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를 묻는지.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원리금 균등은 거기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늘어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중도 상환했을 때는 원금 균등이 잔액이 더 적다 이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다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돈을 다 갚았어 둘 다. 그럼 어떤 게 은행에 돈을 더 많이 냈을까요?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냈겠죠. 그 말은 이자를 많이 냈다는 얘기예요. 대출 원금은 어차피 다 1억이에요. 빌린 원금은 다 1억이야. 결국은 이자가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인데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원금을 많이 갚아가니까 전체 이자가 작겠죠. 총 이자가. 하지만 원리금 균등은 얘보다 총 이자가 높기 때문에 총 누적 납입액은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낸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은 작게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최정식 한번 볼게요. 최정식은 이름부터 봐봐. 최정이래. 최정이 뭐야?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볼까요? 328이에요. 자, 그게 점정식, 최정식 상환 방법인데, 자,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지불액이 낮으나 줄 치시고, 지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법이다. 줄 치세요. 줄 쳤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막 줄만 막 치고 오르면 안 되고, 줄 당연히 쳐야 되죠. 의미를 생각해라고. 자, 다시. 원금 균등 있지? 원금 균등은 처음에 많이 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처음에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다? 원금 균등이야. 하지만 원금 균등은 나중에는 제일 적게 내는 방식이에요. 아니, 처음에도 가장 많이 내고, 뒤에도 가장 많이 내고, 그런 게 없잖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얘는 저하고 극과 극인 거야. 얘는 처음에 작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겠다는 거야, 이게. 그럼 이 최정식은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야 돼. 그럼 최정식은 지금 현재 소득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소득이 없어. 그럼 언제 소득이 많이 생기겠다는 거야? 나중에. 그럼 이런 최정식 상환은 은퇴를 앞둔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적합할까요, 안 할까요? 어떡하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되겠지. 그럼 이건 누가 많이 사용할까? 지금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인 거야. 젊은 사람들. 지금은 소득이 없는 젊은 저소득층들이지만 나중에는 소득이 늘어날 거라 보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들에게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 책을 보세요. 2번 보세요.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줄칩니다. 네,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면 안 돼? 안 된다. 뭐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해해버리면 당연히 그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게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차입자, 짧은 차입자. 짧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갈 거야. 그럼 1년 정도밖에 안 살 사람이 원금 균등해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갖다 저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우리 시험도 사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지금까지는 최정식에서는. 근데 이제 시험 난이도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정식 어떻게 내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지금 이 사람 1억 대출 받았잖아요. 1억 대출 받았는데 이자율이 10%야. 10%. 그죠? 저걸 여기로 옮겼어요.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힘들까 봐. 여기로 내가 적어놨다. 자, 1회차입니다. 자, 1회차 이자 얼마인가요? 원래 1,000만 원이죠. 항상 1회차 이자는 1,000만 원이에요. 잔액이 지금 1억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에요. 1회차 이자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얘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 저소득 젊은 층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자를 못 내. 이자를 못 내. 그래서 이자를 400만 원만 납부를 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출 계약 자체를. 그러면은 600만 원은 미납 이자잖아요. 600만 원 못 냈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못 낸 건 어떻게 하냐? 못 낸 거를. 은행이 돈을 안 받는데 그걸 그냥 없애줄 리는 없잖아. 그럼 보세요. 대출 잔액이 원래 1억 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1회차에는 이자도 다 못 내. 이자도 다 못 내. 그 원금은 당연히 못 갚겠지. 그러면 못 갚은 600만 원이 잔액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잔액이 1억 60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대출 원금은 얼만데? 1억이잖아요. 맞아요? 원금은 1억인데 잔액이 더 커져버리지. 맞습니까? 이거를 부의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부의 상환. 그럼 이제 2회차 때 이자 낼 때는 1억 600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때도 또 이자 또 못 내. 다. 그럼 잔액이 어떻게 될까? 또 불어나겠지? 이게 부의 상환이에요. 그럼 잔액이 계속 불어나면 큰일 나니까 일정 시점까지는 불어나다가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좀 돈을 많이 갚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갚지만 나중에 많이 갚는 방식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부의 상환은 대출 초반부에 일어날까요? 후반부에 일어날까요? 후반부에도 대출 잔액이 많다고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그건 파산이지 뭐. 그러니까 이 부의 상환은 대출 초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책을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상환 초기에는 줄치고, 자, 지불액이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므로 줄쳐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지불액이 400만 원 냈잖아요, 이 사람. 이자에도 안 되죠. 이자만큼도 못 낸단 말이야.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하므로 뭐가 발생한다? 부의 상환이 된단 말이에요. 부의 상환. 이 부의 상환이라는 거는 대출 잔금이 원금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초기에는 융자 잔금이 융자 원금보다 커진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은 대출 잔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야. 왜? 갚아가니까. 근데 얘는요, 처음에는 잠시 늘어났다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최정식 상환은 대출 잔액이 대출 초반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런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런 것도 봐놔야 돼. 자, 그럼 이제 다 했거든. 제가 알려드릴 거는.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건 지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27.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뭔지는 알았단 말이야, 이제. 그럼 이거 안 거는 안 거고, 이거를 지문으로 출제자들이 어떻게 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문제를 묻는 방식을 보라고 그랬죠. 자, 327페이지 기출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딱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시험 지문 읽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할 게 저거거든. 원리금이 줄어든다. 저게 기억이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원금 균등 상환 딱 나오면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게 원금 균등의 핵심 뜻이거든, 이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걔가. 그게 걔의 정체라고. 자, 그럼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어때요? 맞죠? 맞단 말이야. 한번 딱 읽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맞는지? 맞는지 이해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5번 이상 읽어버려야 돼. 최소한 5번 이상 그걸 계속 봐야 된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글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의 방식의 경우 딱 읽고 나면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게 눈에 팍 들어온다니까. 팍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바로 알게 돼.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3번 별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작년 지문인데, 자,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이거 채권에서 듀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이 듀레이션이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듀레이션이 나왔어요. 자,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돈을 다 갚는 데 들어가는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렇죠? 10년 동안 다 갚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 균등은 초반에 원금을 많이 갚다 보니까 원금의 회수 속도가 빨라요. 맞아요? 초기에 빨리빨리 회수가 되죠. 그게 우리 일종의 듀레이션 개념이거든요. 듀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어차피 돈은 10년이 지나야 다 갚아지는 거 맞아. 맞는데 원금 균등은 초반에 원금이 빨리빨리 회수되기 때문에 그걸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가중평균 상환기간 자체가 원금 균등이 짧아요. 그래서 앞으로 듀레이션 이런 말이 나오면 어차피 대출 회수기간은 똑같지만 초반에 빨리빨리 회수되는 거는 듀레이션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나온 용어예요. 중개사 시험에 듀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듀레이션 나오면 회수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짧은 거야.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짧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기출 2번이에요. 기출 2번. 자, 보고 계시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출제해야 돼. 조기 상환하는 경우란 말이 딱 나오면 머릿속에 원금 균등이 잔액이 작다. 이게 딱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잔액이 작다. 상환액이 작다. 그걸 딱 알고 읽어야 된다.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작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이 말이 나오면 원리금이 줄어드는데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금이 잔액이 작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이 말 딱 나오잖아? 그럼 원금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돼요. 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쭉 한번 넘겨봐봐. 쭉. 네, 358페이지입니다. 자, 358페이지 보시면 거기 학습 체크라고 있죠. 네. 자, 거기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보다 많다, 적다? 적습니까?
적죠? 자, 1회차 불이백인지 1회차 이자인지를 항상 먼저 보고요. 불이백이죠. 불이백은 원금균등이 더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많이 내는 거야, 원금균등이. 그럼 만약에 1회차 이자라 그러면 동일하다고. 불이백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불이백인지 이자인지를 잘 봐라. 자, 8번 보세요. 차입자가 대출액을 뭐라고 나왔어, 지금 뒤에? 중도상환 나왔지? 그럼 중도상환 나오면 원금균등이 작다. 그래. 원금균등이 잔액이 작다. 이렇게 알고 읽어줘야 돼. 그럼 뒤에 보니까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그래 이제 뭐 장난이지. 알고 읽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고 틀릴 가능성이 낮죠. 자, 그 다음에 9번 별표입니다. 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항상 두 개를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저당상수. 그리고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한다. 자, 보시면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상환액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묻는 대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줄 치세요. 이 대출 실행 시점이라는 얘기는 대출 초반을 의미해요. 그렇죠? 자, 대출 초반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최정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상환 비율을 가로해 보세요. 상환 비율이란 말 자체를 가로를 해봐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환 비율이라는 거죠. 갚은 비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가 더 돈을 많이 갚았느냐, 적게 갚느냐 이 얘기죠. 대출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정식 상환하고 원금균등 상환 중에서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갚을까요? 원금균등이 많이 갚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걸 알고 읽으란 얘기야. 그러면 최정식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보다 크다, 작다? 작겠지. 맞아?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왜 풀었느냐? 만약에 대출 후반부라고 나왔다 봅시다. 대출 후반부야. 그럼 후반부에는 누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최정식이 많이 갖고 있겠죠. 오케이? 그렇지. 실행 시점이냐 후반부냐를 잘 봐라. 근데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후반부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후반부는 낸 적이 없어요. 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을 때는 유의해서 봐라. 아시겠죠? 후반부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후반부가. 그럼 후반부가 나올 때는 이 문제처럼 원금균등과 최정식을 가지고 낼 겁니다. 그럼 후반부로 가면은 그때는 거꾸로입니다. 최정식이 후반에 돈 많이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339페이지에 부동산 정권론인데요. 부동산 정권론. 자, 여기서 3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보이세요? 네,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시험에 그렇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얘가. 근데 이 저당 유동화가 조금 어려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당의 유동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제가 11월 달 입문 과정에서 안 했던 부분입니다. 자, 홍길동은 차입자예요. 차입자. 자, 홍길동이 울산은행에 가서, 울산은행,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집 살려고. 주택담보대출을 10억 원을 받았다. 10억 원. 이자율이 10%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이자율 10%. 이렇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은행은 우리가 금융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근데 울산은행은 어저께 오픈했거든. 자본금 10억으로. 그 아침에 문 열자마자 홍길동이 와가지고 10억을 대출을 다 해가 버린 거야.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김철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대출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지? 그래서 대출 만기 20년이에요. 만기 20년짜리야, 이거 지금. 그래서 은행이 김철수 씨 보고 한 20년 뒤에 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저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자 받아가지고 대출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럴 수 없죠?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울산은행은 지금 현금은 없지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갖고 있냐면은 홍길동에게 앞으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걸 갖고 있죠. 원리금 수취권. 자, 그리고 홍길동이가 만약 이 돈을 안 갚으면 담보로 한 주택을 처분해서 경매를 통해서 이 원리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저당권이에요. 이 두 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은행은. 자, 그래서 은행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요,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을.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이거를 사주는 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동화 전문기관이라 그래요. 유동화 전문기관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를 사줘요. 사줘요. 그러면 이거를 팔았으니까 은행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현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돈 가지고 김철수에게 또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요, 이걸 사가 왔잖아요. 그럼 이걸 사가 와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할 일이 아니야. 이거 가져와가지고 지금 홍길동한테 이자 받을 것도 아니고, 홍길동은 이 사람한테 이자 주는 게 아니고 은행 가서 계속 이자 내는 겁니다. 홍길동은 울산은행이 이거 팔았는지 몰라요. 그냥 홍길동은 은행 20년 동안 돈 갚으면 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버립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다. 이 주택저당증권을 MBS라고 부릅니다. MBS. 그럼 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하면 투자자들이 이걸 사요. 투자자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죠. 투자자가 이걸 구입해.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금이 들어가겠죠. 이걸 발행했으니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은행이 또 돈이 부족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은행 거를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은행도 또 그거 가지고 계속 대출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저당의 유동화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저당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걸 제가 저당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됐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20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이 돈이 회수가 되려면.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은행은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은행은 이거를 매각을 해버림으로써 유동성을 높일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MB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또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은행 걸 사주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순환될 수가 없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거를 다시 정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속 현금 흐름이 계속 돌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주택담보와 담보대출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것들을 이렇게 현금화가 높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불러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도가 없으면.
이게 대출 끝이지. 울산은행 대출 끝이잖아요. 더 이상 대출 어떻게 해주겠어요? 한 번 해주고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는 유동성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고정성이라 그러거든요. 고정성을 유동성 있게 해주는 거예요. 황금성을 높여주는 겁니까? 낮은 황금성이 높게 해주고 있죠. 유동성 위험을 높입니까? 유동성 위험을 줄입니까? 유동성 위험을 줄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세요? 자, 이때. 이 홍길동, 차입자, 그리고 울산은행, 금융기관, 이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1차 저당시장. 한국주택금융공사, 투자자, 이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유동화 전문기관이라 불러도 괜찮아요. 2차 대출기관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부르는 말이 다양해. 2차 저당시장.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게. 차입자 나오잖아요. 그럼 1차 저당시장이야. 1차 저당시장은 차입자와 은행 사이 형성돼. 자, 2차 저당시장은 투자자, 이걸 주의하면 돼. 투자자. 2차 저당시장 그랬는데 차입자 그러면 안 됩니다. 1차 저당시장인데 투자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대출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요, 투자자들에게서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잖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건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불러요.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얘는 자금 대출, 자금 공급, 차입자, 투자자. 자, 두 번째. 이 1차 저당시장에서는 주택담보라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있죠. 저당권이 설정 또는 저당권이 형성. 자, 그런데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형성된 저 저당권이 매매가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저당권의 매매예요, 매매. 저당권의 매매 시장이에요. 매매, 설정, 매매. 자, 세 번째. 이 저당의 유동화는요, 이 2차 저당 시장이 없잖아? 그럼 이건 유동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돈이 이렇게 유입이 됨으로써 계속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 이런 걸 사줄 수가 있는 거지.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이 저당 유동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저당 시장은 차입자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차입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차입자와 무관해요. 홍길동은 이걸 팔고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는 은행 가가지고 20년 동안 원리금 갚아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동화의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 자, 책에는 나중에 제가 줄을 칠 거예요. 이 차입자 한번 볼게요. 차입자. 자, 아까 홍길동 다음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김철수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왔거든. 근데 은행에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대출 못 받았잖아. 근데 이렇게 저당의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는요, 저당의 유동화는 은행에 돈이 풍부해진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풍부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저당 유동화는. 그 말은 돈을 빌려줄 돈도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잘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당 유동화는요, 차입자 입장에서 돈 빌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기도 더 쉬워지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차입자는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돼. 그 말은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 저당 유동화가 활성화되면, 저당 유동화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돈 빌리기가 쉽다 이 뜻이다. 돈 빌리기가 쉬워. 그럼 이거 한 개 바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후분양 있죠? 주택 후분양. 후분양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공급 감소하고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후분양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 MBS 저당 유동화가 발달돼야 돼. 저당 유동화가 발달이 돼야만 대출을 받기가 쉬워. 그래야 후분양이 정착될 수 있어. 그럼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후분양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은행 한번 볼게요.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저당 유동화 이게 없으면, 2차 저당 시장 이런 게 없으면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금 받아서 모아가지고 대출해주고, 저금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대출, 이렇게 해야 돼. 이자 받아가지고 모아서 대출해주고,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확대되죠. 대출 여력이 확대돼. 유동성이 감소해요? 유동성이 증가해요? 유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걸 잘 내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유동성 위험이 감소해.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 한번 볼게요. 투자자. 자, 투자자는, 자, 예전에는 이런 좋은 상품이 없었는데 MBS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요. 이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거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공사란 말이에요.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시장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야. 새로운 분산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분산 투자. 앞으로 분산 투자 나오면 항상 위험 감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MBS의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래서 차입자, 수요자 입장에서 효과, 금융기관의 효과, 투자자 입장의 효과를 봤는데 특히 이 두 개는 시험에서 좀 자주 물어보는 편이다. 자, 여기까지 책 일단 정리 좀 하고 또 계속 할게요. 자, 339페이지 보세요. 자, 그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위에 저당 유동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당 유동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도록 하여, 이 하나의 상품이 MBS거든요. 유통되도록 하여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신용창조란 말도 줄랑 쳐보세요. 저당의 유동화라고 한다. 그 정도 줄 치시고, 그 옆에다가 저당 유동화 밑에 이런 말 적어볼까요? 부동산의 정권화. 부동산의 정권화. 부동산과 관계되는 채권을 정권으로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의 정권화예요. 자, 그 밑에 1차 저당시장 보겠습니다. 그림은 안 봐도 됩니다. 자, 일단 1차 저당시장. 옆에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와 수요자, 차입자 줄 치시고, 별표야. 차입자란 말을 기억해야 돼. 투자자 그러면 안 돼.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 줄 치시고,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그랬죠. 이걸 1차 대출기관이라고도 불러요. 1차 대출기관. 자, 그리고 그 뒤에 저당 채권이 설정된다. 저당 채권이 설정된다. 자, 저기 다 적어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저당이 설정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만약에 울산은행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 아까는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잖아. 근데 은행에 돈이 지금 많아. 그럼 굳이 저거를 팔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안 팔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1차 저당 대출자가 누굴까요? 그 은행이야. 용어는 막 섞어 쓰니까 헷갈려. 1차 저당 대출자는 은행이에요.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2차 저당 시장에 팔아버리기도 한다. 이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은행이 자기가 좋아서 팔았겠어요? 돈이 없어서 팔았지. 자, 넘깁니다. 양가로 2번. 2차 저당 시장인데요. 거기 대출기관이라고 돼 있죠. 이 대출기관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화 전문기관.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다. 옆에 별표하겠습니다. 저당이 유동화, 매매, 줄치고 별표. 2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고요. 여기 제가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당이 매매된단 말이야. 매매. 자, 그래서 1번에 저당 대출기관이라고도 그러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도 그러고 2차 대출기관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들하고 뭐 사이에?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투자자 동그라미 하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주택 자금이 공급된다고 하죠.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자금 공급 시장. 자, 3번 보겠습니다. 저당을 유동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줄쳐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2차 저당 시장이 없다면 1차 대출기관 은행입니다. 금방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저당 대부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이런 저당의 유동화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계속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동화야. 현금이 계속 돌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원래 저당은 20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만기가 20년짜리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낮죠. 근데 이거를 유동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에 341페이지 기대 효과 한번 봐보세요. 자, 수요자 보세요. 수요자가 누구냐면 차입자야. 집 살려고 대출 받으려는 사람. 거기 보니 뭐라고 돼 있어? 차입의 기회가 확대된다. 쉽게 표현하면 돈 빌리기가 쉽다. 맞아요? 소자본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된다. 이런 얘기고. 자가 수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 이 말은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주택 수요 증가 딱 이렇게 적어놔. 자, 그 다음 금융기관 봅니다. 자,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돼 있네요. 유동성이 증가된다고 돼 있네.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감소한다고 돼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이 내용이죠. 그럼 거기 BIS가 상승한다는 말 보이세요? 자기자본 비율. 이거는 뭐냐면 참고로 자, 여러분 은행은 대출 만기가 긴 자산도 있고요. 대출 만기가 20년, 30년 긴 것도 있고 대출 만기가 짧은 것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대출 만기가 긴 거하고 그게 장기성 대출이야. 장기성 대출하고 단기성 대출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성이 위험하죠. 장기성이 위험해요. 그럼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는 장기성 대출 채권을 처분해버리고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 아닙니까? 맞아? 그럼 은행은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장기성 대출 채권은 없어지면서 단기성 자산으로 교체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위험이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모르겠는데 이 유동화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출제자들이 쓸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기성 채권을 단기성 자산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단기성을 장기성으로 교체하는 거다. 장기성을 단기성으로 교체하는 거다. 이런 건 책에 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또 대학 교수들은 저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저런 말 잘 써요.
저게 유동화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유동성이 커진단 말이야. 장기성이라는 건 유동성이 떨어지거든. 단기성은 유동성이 높거든. 그리고 유동성을 높여주니까 위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그게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은 단기성 채권과 장기성 채권을 가지고 구하거든요. 근데 장기성 채권은 줄어들고 단기성 자산이 늘어나면 BIS 비율이 올라가요. 네,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좋지. BIS 비율이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투자자 보세요. 거기 포트폴리오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보이세요? 줄치고 옆에다가 위험 감소. 포트폴리오 나오면 위험 감소야. 자, 그 다음 340페이지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인데요. 자, 여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조금 지우고 제가 깨끗하게 지우고 지워도 되죠? 자, 은행에서 홍길동한테 돈을 빌려줄 때 홍길동 이자율 몇 프로였어요? 이자율 10%였죠. 근데 은행은 이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금을 전부 여기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죠.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 원리금, 수익금과 저당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MBS를 발행했다 그랬잖아. 이 MBS는 부채증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채 금융할 때 MBS 줄채라고 그랬거든, 내가 아까. 기억납니까? 이 MBS는 부채 증권이에요. 그 말은 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준다, 이자를 준다. 이자 줘야 돼, 이자. 이자 줘야 돼. 이자 주는 거야. 그럼 이 투자자들은 지분 투자자다, 저당 투자자다. 저당 투자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투자자들에게 뭔 돈으로 이자를 줍니까? 이자, 무슨 돈으로 이자를 줘야 돼? 사가 왔지? 홍길동한테 저 사가 왔잖아. 그러니까 저 수입을 결국 누가 가져가? 얘들이 받는 거예요. 홍길동은 은행에 가서 내지만 결국은 그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얘가 가져가겠지. 그러면 이 이자율 10%를 가지고 이걸 주는 거야, 이자를요. 그럼 MBS에, 이게 MBS라 그러면 여기에 이자율이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이자율이 12%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을까? 못 주잖아. 이제 10% 받아 어떻게 12% 주겠어요? 그럼 여기는 10%보다는 작겠죠? 뭐 8% 이렇게 적혀 있겠지. 예를 들면 저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자,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이 있단 말이야. 요구 수익률. 자, 만약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야. 그럼 이거 사겠어요? 안 사지. 나는 지금 10%를 요구하는데 얘들은 8% 주겠다고 했잖아. 안 사겠지. 그럼 요구 수익률은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만 유동화가 일어나요. 이게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1차 은행에서 이자율 10% 있죠? 이걸 1차 저당시장 수익률이라 그래. 요 이자율 8% 있잖아요. 이걸 MBS 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 2차 저당시장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커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전제 조건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차 시장의 금리가 표현 방법은 다양해요. 1차 시장의 금리라는 게 주택대출금리라고 돼 있죠. 10%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1차 시장 금리, 1차 시장 수익률, 대출 채권 금리 다 똑같은 말이야. 금리가 2차 시장 금리, MBS 발행 금리보다 어떻게 된다? 높아야 한다. 높아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다 또 적으세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저당 수익률이라 되어 있는데 저당 수익률이 2차 저당시장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 수익률 이렇게 적는 게 더 이해가 더 쉽게 표기가 되겠네. 요구 수익률. 거기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높아야 한다 돼 있잖아. 그 뒤에다 이렇게 바로 적어버리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요구 수익률 이타 이 말의 순서가. 그래야만이 유동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네네네. 자, 그래서 MBS에 대해서 봤습니다. MBS에 대해서. 저당 유동화 과정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면 이렇다. 1차 저당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다. 1차 저당 시장은 은행하고 차입자 사이 형성되는 거야. 2차 저당 시장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투자자 사이 형성되는 겁니다. 1차 저당 시장 자금 대출, 2차 저당 시장 자금 공급, 1차 저당 시장 저당 형성, 2차 저당 매매, 2차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동화의 효과. 금융기관 위주로 봐주세요. 자, 금융기관은 어떤 효과가 있었죠?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유동성이 증가된다. 유동성 위험은 줄어든다. 차입자 홍길동.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된다. 주택의 수요가 증가된다. 됐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